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먼저 무너질 겁니다. 지금 미국이 버리고 간 고철 전차가 한국에서 최전방 자주포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무기는 미군이 만든 최신 포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심지어 더 오래 버팁니다.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맹이 무너질 때 누가 진짜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뉴스에선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이다. 방위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이제는 익숙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번엔 유난히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기술자지만 저는 원래 미 육군 포병 통제 시스템 정비병이었고 당시 주한미군으로 1년 넘게 복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 또 가장 강렬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죠. 1987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땐 공군 수송기로 기지에 내렸습니다. 민간인들과 뒤섞여 공항을 통과하던 미국인이 아니라 군용기에서 내린 무장한 병사였던 제 자신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트럭을 타고 올라가던 길, 낯선 간판, 도로 위 사람들. 그 당시엔 한국을 냉전 최전선의 가난한 동맹국쯤으로 여겼어요. 장비도 구형이고 생활 여건도 열악했고 무엇보다 아직도 전쟁의 잔상이 남아있던 나라였으니까요. 그때 한국군이 운용 중이던 전차가 바로 M48 패튼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미 도태된 전차였고 내부 매뉴얼조차 사라진 수준의 장비였죠. 그걸 여전히 주력 전차로 굴리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미군들 사이에선 한국군을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면 방어선이 완성되지 한국군은 지원 없으면 못 버틸걸. 솔직히 저도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진 않았죠. 그런데 훈련 중 한 번 정비를 마친 사격 통제 장비를 한국군 병사에게 넘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싸워왔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지켜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지켜내온 사람들이라는 걸.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고 제대한 후 방산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무기를 받고 디지털화된 전장 시스템부터 AI 사격 제어까지 접했죠. 방산 분야에서 일하던 때 전시회장에서 마주한 한국 전차의 실루엣은 충격이었습니다. 광택이 돌아 깔끔해진 궤도 위, 낡은 패튼의 형상을 지닌 듯한 포탑. 눈을 의심했어요. 저건 M48이잖아. 그날 전시 관계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이 자주포는 M48 패튼의 하부 셰시를 재활용한 겁니다. 예전 미군이 쓰던 전차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걸 쓰는 겁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지금도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의정부 인근의 훈련장에서 한국군 M48 부대를 처음 봤을 때 말이죠. 그땐 내부 부품도 손으로 깎아 끼우고 엔진은 중고 디젤로 교체하고 정비병들이 구두솔로 궤도를 닦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며 저는 이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죠. 미군이라면 이미 폐기했을 텐데 한국은 왜 계속 붙잡고 있는 걸까? 폐기할 돈이 없었고 새 걸 살 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들은 쓸 수 있는 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철칙을 갖고 있었거든요. 1990년대 미국이 M60 계열 전차까지 퇴역시키며 고철로 넘기던 시절 한국은 M48을 버리기는커녕 재탄생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등장한 것이 바로 K55 자주포였어요. 1985년 한국은 미국의 M109 자주포를 기술 도입해 면허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자주포의 하부 셰시를 M109처럼 새로 설계한 게 아니라 미국이 물려준 M48 셰시를 변형해서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포탑은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면서도 하부는 재활용된 고철 전차를 쓴 셈이죠.
그 시절 미국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은 장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재활용 업사이클을 하는군이란 농담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웃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존경이 섞인 표현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M48은 전차이기 때문에 포병 플랫폼으로 활용하기엔 무게, 분산과 진동 흡수 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프레임을 보강하고 현가장치를 손보고 하부 트랜스미션 일부를 현대 기술로 교체했죠. 결과적으로 탄생한 K55 자주포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실전 배치된 재활용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자주포가 예비 전력이 아니라 한국 육군의 포병 주력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한미연합훈련 때 K55를 처음 실사격에 투입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격은 빠르고 반동 복원도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자랑하던 M109보다 현장 반응성이 좋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 훈련을 끝낸 후 한국군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우린 오래된 걸 버릴 수 없어서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버릴 수 없는 나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린 새 걸 만들고 낡으면 버리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다시 한국 무기 체계를 제대로 보게 된 건 K55의 내부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M109 자주포의 카피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건 분명히 한국식 재해석이었어요. M109는 미국이 1960년대부터 실전 배치한 105mm 자주포 시리즈입니다. 최초엔 M109A1, 이후 AEAU까지 업그레이드되었죠. 이 무기의 핵심은 유압식 회전포탑, 반자동 장전기구, 사격 통제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이 무기 시스템이 정비가 까다롭고 부품 수급에 의존적이었다는 점이죠. 한국은 1985년 이 M109A2 자주포의 면허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K55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 국방성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한국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복잡한 회전장치나 유압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나 할 수 있겠나? 기술 이전이라기보다 기술 전시로 끝날 거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시스템을 받아들이되 내부 구조는 한국식 현실에 맞춰 수정한 거죠. 유압 계통은 원형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보수가 쉬운 전기식 보조장치로 일부 대체했고 포탑 회전 기어도 자체 생산 가능한 방식으로 단순화했어요. 내부 통신 장비조차도 미군 표준이 아니라 한국군이 당시 사용하던 야전 무선 체계에 맞게 바꾸었죠. 방산기술 담당관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린 기술을 흉내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 현실에 맞게 살아있는 무기로 만들려 했던 거죠.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91년쯤 한미 합동포병훈련에서 K55 자주포가 처음으로 미국군과 함께 실전 전술 시뮬레이션에 투입된 날이었어요. 미군 사령부는 속으로 우려하고 있었죠. 첫날엔 문제가 나겠지. 그런데 훈련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미군 포대보다 K55 포대의 사격 간격이 더 짧고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한 명의 미군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재활용 장비였나? K55는 이후 총 1040문이 양산되어 전국 야전부대, 작전사단, 향토사단까지 포괄하는 포병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도 약 900문 이상이 현역 전력으로 유지되고 있죠. 특히 강원도, 경기 북부와 같은 휴전선 인접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전시 시 초탄 대응 능력을 책임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앞선 방어선에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무기가 미국이 한때 고철이라 부르던 전차의 후손이라는 사실. 게다가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K55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K9 자주포의 일부 기술을 K55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봄, 저는 은퇴 후 민간기술 고문 자격으로 서울 ADEX 방산 전시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초대장은 이전 직장인 BAE 시스템을 통해 전달됐고 정확히 말하면 저는 한국 방산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죠. 출국 전
전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거기 가서 미국 기술이 어떻게 복사됐는지만 체크해. 진짜 창의력은 없을 테니까. 전시회 첫날, 저는 무심코 한 전시 부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놓인 낡은 외형의 자주포 하나. 그게 바로 K55A1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둔탁한 포탑, 낡아 보이는 궤도,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M48 전차의 유령이 제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걸 아직도 쓰나? 그 생각이 들기도 전에 옆에 있던 한국인 설명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부는 전자전 시대에 맞게 완전히 개조됐어요. K9 자주포 기술이 일부 들어가 있고 포탄 자동 장전, GPS 기반 사격 통제, 전장 위치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설명하는 태도, 확신, 자신감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마치 우린 원래 이 정도 합니다라는 식의 뉘앙스였죠. 같이 전시를 보던 다른 미국인 기술자 둘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저거 아직도 굴러가긴 해? 하지만 부스 뒤편의 시연 영상을 보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상 속 K55A1 자주포는 실전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빠르게 진지에서 전개되고 정확하게 목표 좌표를 수신한 뒤 15초 이내에 사격 태세에 들어가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어지는 전술 기동, 재장전, 재사격까지 모든 게 미군 수준의 전술 시간표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빠르게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스 옆에선 K55A1 내부에 탑재된 디지털 사격통 재장비 시연이 이루어졌고 그 장비의 설계도면 일부가 100% 국산 부품 기반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군 장교가 자랑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 부품 체계는 전시에 자체 생산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미군에서 다뤘던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이건 속도, 정밀도, 통제 편의성에서 거의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시회장에서 K55A1의 시연을 보던 날 제가 동석했던 미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폐기했는데 한국은 되살렸네. 이건 좀비가 아니라 슈퍼솔저 수준이야.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농담은 미국의 기술 관점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죠. 또 한 가지, K55A1의 진정한 위력은 군 전체의 운영 구조와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선 자주포는 별도의 전력이고 포병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단위로 구성되죠. 하지만 한국은 군 시스템, 전시전환 매뉴얼, 병참 도로망, 통신 체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적 구조 속에 짜여 있습니다. K55A1은 한국군에서 약 570문 이상이 운용 중이며 향후 2030년까지 K55A2 또는 신형 플랫폼으로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현역 전력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오랜만에 한국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M48 전차 옆에서 웃고 있던 23살 시절의 제 얼굴, 그 전차를 닦고 있던 한국 병사들, 그리고 먼지 쌓인 궤도를 손으로 밀어가며 정비하던 그 눈빛.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기술보다 강하고 그 손이 시스템보다 믿을 만한 것이었다는 걸요. 전시회 이후 서울을 떠나기 전에 한화 디펜스 관계자의 초청으로 현장 기술진들과 짧은 비공식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어요. K55A1 겉은 1960년대 기술인데 내부는 최신형이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자 한 기술자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서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처음부터 첨단 기술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은 부족했고 시간은 없었고 적은 바로 위에 있었죠. 1970년 80년대 한국의 방사는 국산 화율보다 정비율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M48 전차, M101 견인포, M16 소총 모두 미군이 쓰다 넘긴 장비들이었고 그걸 어떻게든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 가장 큰 무기였어요. 그래서 한국군의 기술은 언제나 고장난 다음을 전제로 발전했죠. 전쟁 나면 외국이 못 도와줄 때도 쓸 수 있는 구조는 뭘까? 그 질문에서 출발한 결과가 바로 K55A1 같은 무기체계였던 겁니다.
미국은 단위 기술을 완성한 뒤 무기를 설계합니다. 전투 개념에 따라 플랫폼을 짜고 그 안에 신기술을 배치하죠. 그래서 항상 최신이고 정밀하지만 현장에서 무너지면 복구 비용도, 시간도, 운송도 전담해야 하죠. 반면 한국은 아예 시작부터 다릅니다. 이 무기는 고장날 거야. 그러니까 고장나도 살아남도록 설계하자. 그 마인드셋에서 출발한 무기들이 단단하고 정비가 빠르고 현장 수리가 가능한 구조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K55A1의 기술 중 일부는 K9 자주포와 공유되는 공통 플랫폼 부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수급망이 끊겨도 K9 부속 부품 일부를 K55A1에 교체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이건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에요. 전쟁은 결국 더 오래 버틴 쪽이 이기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 과거를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만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보다 버티는 능력, 살아남는 구조, 안 망하는 설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군이 가진 생존적 구조는 무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군 제도, 병참 도로망, 공업단지의 재편성 구조, 전시 전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K55A1은 그런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고 진짜 무기는 그걸 가능하게 만든 한국인들의 집단적 전략 본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군무원 출신 정비관은 정비 노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자주포를 기계로만 보지 않아요. 이건 전우고 생존이고 우리가 퇴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우린 기계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계 안에 사람을 담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미국은 전쟁에서 항상 초반에 강했습니다. 공중우세, 해상제압, 대규모 화력. 하지만 끝까지 이긴 전쟁은 그리 많지 않죠. 반면 한국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버티는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을 때 제 아내는 조용히 신문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생각엔 어떠세요? 이제 미군은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뿐이었어요. 진짜로 떠난다면 미국이 더 위험해질지도 몰라.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설령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살아남을 겁니다. 그들은 그 가능성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거든요. K55A1 자주포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군이 버리고 간 전차를 그들만의 무기로 바꾸고 미국산 시스템 없이 독립적인 사격 통제 구조를 만들고 전시 상황에서 미군의 지휘 없이도 자주포 사격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항상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가정을 전쟁 계획에서 애초에 배제한 나라예요. 문제는 미국입니다. 우린 너무 오래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만 나오면 더 내야 한다. 공짜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죠. 그런데 정작 그 우산덕을 본 건 누구였을까요? 한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진기지예요. 인도태평양 전략이든 대중국 억제든 북핵 대응이든 모두 한국이라는 동맹의 실제 작전 수행력을 전제로 세워진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전략이 아니라 계산기만 두드리는 태도죠. 게다가 철수 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한국이 아닙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우릴 떠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겠죠. 결국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 나라에서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냉전 이후 70년간 쌓아올린 미국의 신뢰 자산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노리고 있는지는 너무 뻔하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점점 그 영향력 안으로 기울어가는 제3세계 국가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무기를 봐왔고 전쟁 시뮬레이션과 실전 데이터 분석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한국은 단순한 전략기지가 아니에요. 실제 전쟁을 설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K55A1, K9,
천무, K2, KF-21. 이 모든 무기들이 수출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은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고 이제는 그 해답을 미국보다 먼저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철수하면 우리가 먼저 흔들릴 수도 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철수는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파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미국에게 돌아올 겁니다. 오래전 미국의 무기 개발 철학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무기는 그걸 돕는 도구일 뿐이다. 저는 그 시대에서 기술을 배웠고 그 정신이야말로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무기를 기술의 전시장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보단 공급자가 편리한 구조, 정비병보단 계약업체가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훈련보단 자동화로 덮어버린 신형 매뉴얼. 미국은 2000년대 들어 각종 플랫폼을 모듈화하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무기체계를 전환해왔죠. 그러나 문제는 이 변화가 전장에서의 생존성보다 회계상 효율에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M109A7 팔라딘 업그레이드 사업도 사실상 예산 절감을 전제로 한 현대화 패키지였어요. 모듈화된 전원 공급 시스템, 네트워크 링크 강화, 하지만 여전히 완전 자동장전 기능은 미탑재 상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K55A1은 K9에서 가져온 자동장전 기술을 고철 위에 얹어 실전 투입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미완성인 채로 개념을 설계했고 한국은 완성된 상태로 야전에서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철저히 현실 기반이었습니다. 장병의 체력, 보급망 거리, 도로, 사정, 정비소 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 전시에 미국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한국은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늦었죠.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운 건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집단적 본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이제는 잊어버린 무기 철학의 원형이었어요. 과거 미군은 병사 한 명이 고장난 M109포를 수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약업체가 파견돼야 부품 하나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 반면 한국군은 지금도 야전부대에서 중대 정비병이 직접 회로를 갈고 용접을 하고 훈련장 바닥에 엎드려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정비병에게 맞춰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철수로는 그저 한 정치인의 주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미국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우린 지금 계약서와 예산서로 가득 찬 작전계획서를 만들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987년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제 군복 어깨에는 지켜주는 나라의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얹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이었고 미군은 그들을 지키는 세계 경찰이자 동맹의 수호자였죠. 훈련 때마다 한국군은 우리가 먼저 도착한 후 움직였고 작전 브리핑은 미군 주도 아래 진행됐습니다. 당시 동기 중 하나는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가 빠지면 이 나라는 일주일도 못 버틸걸. 저도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켜지길 바라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지킬 준비를 마친 나라였어요. 게다가 그 준비는 무기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병력, 조직, 도로망, 전시동원 계획, 예비군 체계. 과거 주한미군 시절 한국군은 구형 무기에 의존했고 무선통신은 간헐적으로 끊겼고 장비 정비는 부품 부족이라는 말로 지연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주포만 봐도 한국은 K55A1, K9, 천무까지 독자 체계를 확립했고 예비 탄약 저장소, GPS 기반 화력 통제, 실시간 표적 지정 네트워크까지 미군과 연동 없이도 작전 수행이 가능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라면 지켜줘야 할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동맹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점에서 한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차이를 자주 떠올립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기술력과 장비는 출중하지만 전시 작전 수행 능력에선 한국만큼 자립적인 국가는 찾기 힘듭니다. 며칠 전 제가 미국의 한 보수 언론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옹호하는 칼럼을 읽었을 때 그 글쓴이는 이렇게 말했죠. 우린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줬고 이제 그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가 현역일 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은퇴한 뒤 더 잘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기대한 방식으로 성장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놓친 부분을 채우며 진화한 나라예요. 전쟁이 나면 미군이 대신 싸워줄 거라는 기대 대신 자기들끼리라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구조를 만들어버렸고 외형은 우리가 버린 기술이지만 그 안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끈기와 전략이 들어가 있었죠.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 의지와 생존 본능으로 쌓아올린 군사력. 그리고 그걸 함께 써야 하는 동맹이지 더 이상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강이나 세미나에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한국은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들과 함께할 준비가 안 된 건 오히려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청중의 표정은 어김없이 바뀝니다. 놀람, 당황, 호기심. 하지만 결국은 존중으로 수렴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조용합니다. 조지아주 외곽, 나무 많은 동네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네요. 창밖엔 강아지가 잔디밭을 느릿느릿 걸어다니고 주말이면 이웃들과 정원 손질 이야기를 주고받곤 하죠.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선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주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건 추억이나 향수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 나라가 제 인생에 남긴 잔상, 그리고 제가 그 나라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생각보다 더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겠죠. 저는 한국을 군사력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K-55A1 자주포는 제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나라의 방산이 얼마나 실전적인지, 얼마나 국민적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의 바탕이 되었던 건 총알과 철강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콘텐츠 산업까지 거의 모든 전략 산업에서 미국의 기술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어요. 군사력만 키운 게 아니라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까지 전방위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예전엔 전쟁을 버티기 위해 기술을 익혔다면 지금은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 체계를 만들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 언어와 신뢰를 설계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한미군 시절의 군 복무로, 민간 기술자 시절의 전시회 방문으로, 그리고 수많은 회의와 협력의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작동하는 신뢰 체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동맹은 종이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의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과의 동맹이 단지 전략의 산물이 아니라 공존의 경험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장병들, 기술자들, 정비병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이 보여준 책임감, 현실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다시 요동치고 있고 과거의 동맹이 새로운 시험대 위에 놓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은 결코 쉽게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가 그 어떤 정세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총으로 세상을 가졌지만 한국은 망치로 세계를 세웠다. 러시아 전략가가 단 한 나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냉전의 맨 앞줄에서 서방과 맞서 싸웠고 30년 넘게 모스크바의 안보 전략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러시아가 다시 일어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총과 미사일로 세상을 통제하던 제국이 이젠 도로를 설계하고 행정 시스템을 수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총으로 싸웠고 그들은 정신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이바노프입니다. 러시아 전략국가안보연구소에서 30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국제재건 기획연합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책이야 바뀌었지만 저는 늘 국가의 운명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모스크바의 회의실에서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으며 세계를 설계하던 그 시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었죠. 작고 가난하고 미국의 군사기지처럼 보이던 그 나라가 훗날 우리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조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크렘린의 지하작전 상황실에서 군부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우크라이나는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모두가 장담했지만 전쟁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고 우린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었어요. 포탄과 미사일이 지나간 자리엔 폐허만 남았고 거기에 들어설 미래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복구 계획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고 전후 복원 파트너 국가 목록을 짜야 했어요. 처음엔 유럽을 떠올렸지만 그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중국은 글쎄요,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던 나라 한국을 검색창에 쳐넣었죠. 몇 초 후 제 모니터에 뜬 단어들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글로벌 건설 기술, 자동차 수출국 3위, 고속철도 시공, 최상위 국가, 그리고 전쟁과 빈곤을 딛고 자력으로 일어선 나라. 한마디로 저희가 되길 원했던 바로 그 모델이 한국이었던 거죠. 그 순간 직감했어요. 총으로 이긴 전쟁은 종이 위에서 끝날 수 있어도 삶을 다시 세우는 건 기술과 신뢰,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을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내부는 무너졌습니다. 전장이 아닌 책상 위에서 저는 러시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크렘린의 작전 회의실이 아니라 국제재건기획연합 회의실에서 말이죠. 익숙했던 군사 용어 대신 이젠 인프라, 건설감리, 물류재편 같은 단어를 매일 들었네요. 러시아는 이겼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승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가진 건 지도에 덧칠된 영토뿐이고 잃은 건 세계 질서 속 신뢰였죠. 전투가 벌어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거기에 남은 건 총알 자국과 무너진 공장, 그리고 피난 가버린 민심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재건은 누가 하나요? 이 질문을 던진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 막내 딸이었어요. 학교에서 과제를 하다가 러시아 복구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던진 한마디에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죠. 러시아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다는 말은 현실에서 너무 먼 소리였으니까요. 우리는 제조 산업이 없었어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전자제품도 자동차도 중장비도 없었거든요. 오직 가스, 석유, 철광석 뿐이었어요. 한 나라가 굴러가기엔 너무나 원시적인 자원들 뿐이었죠. 처음엔 미국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조건을 걸고 있었고 자국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게다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어땠냐고요? 글쎄요. 처음엔 그쪽이 답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식민지처럼 다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가스를 헐값에 가져가며 러시아를 값싼 자원 기지로 만들고 있더군요. 그때 한 보고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극동 복구 파트너국 조사.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속 인프라 회복 능력, 첨단 제조업 기반, 복합형 건설 기술 보유.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과연 우리 같은 대국의 폐허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몇 시간 후 제 모니터에 펼쳐진 자료들은 그 모든 의심을 깨부숴버렸죠. GDP 대비 기술력, 건설 복구 속도, 감리 기술력, 도시계획 수행률. 모든 수치가 놀라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기억 복원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의 상흔을 도시 속에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억 자산으로 만들고 있었죠. 독일, 프랑스, 일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그냥 경제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되고 싶었던 미래, 한국은 이미 그곳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제 메모장의 맨 첫 줄에 이렇게 적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미래는 한국과 시작된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가진 나라입니다.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밀도 수출하고 희토류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도구가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우리는 자원 강국이란 말에 취해 있었어요. 유럽이 우리 가스를 끊기 전까지는요. 한때 우리는 러시아가 밸브만 잠그면 유럽은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자랑했지만 이제 유럽은 우리 없이도 돌아가고 있었고 우린 남은 자원을 헐값에 중국에 넘기고 있었던 거죠. 중국은 아주 교활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급해질 걸 알고 계약 조건을 바닥까지 낮췄죠. 이젠 가격도 조건도 결정권도 다 중국 손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러시아산 스마트폰 본 적 있으세요? 반도체? 꿈도 못 꿉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게 뭐냐고요? 그나마 있는 게 군수산업인데 전쟁이 끝나면 그것도 쓸모가 없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가진 산업은 자원을 파서 남에게 파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저희가 전후 복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탄의 구멍, 뚫린 아파트 단지를 누가 복원할까요? 도로를 누가 깔고 물을 누가 연결하고 전기를 누가 배선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능력이 없었죠. 도면은 있어도 설계는 못하고 설계해도 감리는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국의 사례를 제대로 봤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이라크, 카타르, 아프리카까지 전쟁이 끝난 나라들의 폐허 위에서 기억이 있는 도시를 다시 지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철근을 세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웠고 전기선을 놓기 전에 삶의 동선을 설계했죠. 저는 한국이 건설한 스마트시티 설계도를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CCTV도 배수 시스템도 대피 통로도 모든 게 전쟁을 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문명 설계였던 거죠. 러시아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쟁은 해봤지만 복구는 늘 다른 나라가 해줬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도 동독, 체코, 폴란드가 나눠서 도왔고 냉전 끝나고는 유럽 자본이 일부 들어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우리를 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왜 한국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 기술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눈, 그리고 국가를 다시 설계하는 정신. 그건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동시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러시아의 자원 위에 한국의 구조를 얻는 것이었죠. 자원은 많지만 방향을 잃은 제국이 기술과 시스템을 가진 나라와 만나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우린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을 믿었어요. 러시아가 유럽과 손을 잡으면 냉전의 균열을 봉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그들은 겉으론 러시아를 친구라 불렀지만 전쟁이 터지는 순간 제일 먼저 등을 돌린 것도 그들이었죠. 노르드 스트림 파괴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독극물 취급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에너지 파트너였지만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계약은 찢겨졌고 러시아는 순식간에 악의 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우리를 가장 당황시킨 건 가스나 석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회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푸틴이 죽으면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까지 흘러나왔으니까요. 벽을 느꼈어요.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아예 허물어졌죠.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이 파고들었어요. 중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교묘했어요. 겉으론 형제를 말하면서 속으론 러시아를 자원 창고로 삼고 있었죠. 가스 가격을 협상할 때 중국 대표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으로 인해 국제 신뢰가 무너졌으니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뻔뻔함에 경악했어요. 우리는 총을 들고 싸웠고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앉아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기술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첨단 기술, 특히 전투기 엔진이나 잠수함 동력 기술은
단 한 번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항공모함을 사서 기술을 역설계했죠.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요. 그래서 저는 묘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먼저 공산주의를 실현했고 그들의 형님 노릇을 해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경제 식민지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종속 변수로 변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들의 수출망에 맞춰야 하고 그들의 의도에 따라 국가 전략을 짜야 했죠. 그게 진짜 독립국일까요? 아니죠. 그건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유럽은 다쳤고 의지하려 했던 중국은 우리를 삼키고 있다면 그럼 이제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그때 다시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놀랍게도 그들은 유럽처럼 러시아를 배신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러시아를 착취하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조용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러시아의 폐허 위에서 그들의 손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향한 문을 닫고 중국의 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겐 한국밖에 없어요.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 또 다른 전쟁터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여긴 총성이 없는 도시였지만 도심의 건물 하나하나, 골목 하나하나가 무장한 전사 같았거든요.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의 구로구였어요. 옛날엔 전쟁 이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공단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뀌어 있었고 그 중심에 위치한 한 건물 앞에 적힌 문구가 제 발을 멈추게 했어요. 폐허 위에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이 도시를 일으켰다. 러시아에서 수도 모스크바는 곧 국가 그 자체였지만 한국에선 사람이 국가였거든요. 복구란 게 단지 철근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기억을 지우지 않고 상처를 감추지 않은 채 그 위에 내일을 짓는 것. 그게 한국식 복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포항이었어요. 지진 피해를 복구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는 도시였는데 그 복구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메모지들이 복구 설계에 직접 반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러시아에선 주민 의견을 듣는 게 시간 낭비라 여겼어요. 계획은 상부에서 내려오고 현장은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복구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한강 복원 다큐멘터리를 반복해서 봤어요. 쓰레기로 뒤덮였던 강이 다시 흐르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 내내 정부와 시민, 기업과 학생이 하나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화면 속에 남겨진 한 인터뷰.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그땐 물고기를 본다는 게 기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손주랑 자전거를 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쟁 후 계획서를 다 찢었어요.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모델도 그런 말을 품은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러시아가 복구해야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국민의 마음이라는 걸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방법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재건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기억 회복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단지 포장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치유하는 건설이었죠. 그건 아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이겨본 나라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를 버텨본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무너뜨리는 데 익숙했지만 그들은 무너진 곳에서 내일을 지어올리는 데 익숙했죠.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시간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저희가 지금 철근 한 줄, 설계도 한 장이 필요해져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군사 전략가로서 평생을 억제력이라는 개념 안에 살았어요. 상대를 압도해야 평화를 얻는다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싸우지 않고도 이긴 나라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처음 체험한 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방산 전시장에서였어요. K방산이라 불리는 한국형 무기들이 전시된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무기관 경험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155mm 자주포를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국군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정확히 어디를 때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동시다발로 얼마나 오래 때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러시아식 대량 포격 전략과 전혀 달랐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전시장을 나와 시내로 돌아가는 길거리마다 CCTV, 비상벨, 5분 간격으로 움직이는 공공버스, 휴대폰 하나로 민원 신청부터 행정문서까지 처리하는 시스템. 이건 군대보다 무서운 시민 체계였어요. 총 없이도 움직이는 국가, 명령 없이도 행동하는 국민, 그리고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 된 생존 능력이었죠. 저는 전쟁에서 이긴 군인보다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민간인을 더 무서워해요. 그리고 한국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서울 종로 근처 커피숍이었어요. 노트북을 놓고 자리를 비운 청년이 30분 뒤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자리에 앉더군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인터넷 커뮤니티엔 실시간으로 동네 사고나 지하철 고장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지자체 앱에선 산불 발생이나 전기 점검 같은 긴급 알림이 수초 만에 전 국민에게 퍼지고 있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가 무장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모습은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차원이었어요. 그날 이후 복구 계획서에 적힌 보안시설이라는 항목을 신뢰 기반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건 행정용어 변경이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무기, 바로 국민을 믿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첫 걸음이었거든요.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복원했고, 누구보다 강하게 대응했어요. 총은 들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전쟁터보다 무서운 무기가 있었죠. 그건 바로 국민 전체가 준비된 병력처럼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총을 들고도 무너지는 체제를 계속할지, 아니면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처럼 국민을 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길을 택할지 말이죠. 러시아와 한국은 멀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적으로 간주된 적이 없었어요. 미국과는 냉전, 유럽과는 갈등, 중국과는 긴장. 그런데 한국과는 싸우지도 끊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크렘린의 외교국 보좌관 시절 수없이 많은 국가와의 관계 문서를 봐왔습니다. 그중 한국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회색 영역에 있었어요. 완전히 가까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멀어진 적도 없는 나라였죠. 푸틴 대통령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원하는 게 명확하고 원하지 않는 건 끝까지 외면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전쟁이 한창일 때도 푸틴은 단 한 번도 한국을 적대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2022년 평양을 방문한 푸틴은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절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월 국제통신사와의 화상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다. 저는 그걸 듣고 경악했어요. 지금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전장에서 관계 회복을 말한다고요? 하지만 그게 푸틴의 계산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전쟁은 총으로 하지만 재건은 기술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유럽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는 걸요.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하며 문을 닫았어요. 중국은 헐값으로 러시아의 자원을 가져가며 대놓고 갑질을 했죠.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살상무기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중립을 유지한 겁니다. 심지어 주로 한국 대사관과 러시아 외무부는 전쟁 내내 비상 채널을 유지했어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푸틴은 그 통로를 전쟁 이후 러시아의 숨구멍으로 설정한 겁니다. 푸틴의 성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그가 완전히 포기한 국가는 철저히 배제하죠. 그런데 한국은 예외였어요. 배제하지도 않았고 견제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LG전자의 복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 내 일부 산업단지를 한국 복귀 우선 구역으로 비공식 지정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러시아 관료 사회 안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 손잡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푸틴은 늘 강한 정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소련의 몰락을 정신의 붕괴라고 표현했고 그 빈자리를 채울 국가를 항상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답을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는 방향을 잃었어요. 우리는 기술도 신뢰도 시스템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나라였죠. 푸틴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은 이유는 그가 러시아의 부활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한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 남아있죠. 우리 안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늘 한국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러시아가 부활할 수 있다면 그건 한국의 도움 덕분일 것이다. 그것이 굴욕이라면 그 굴욕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짜 국가다. 한때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실제로 크렘린 내부의 많은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중국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같은 비서구 문명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이 봉쇄해도 동방이 있다는 환상 말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어요.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회만 노렸고 우리가 무너질 때 더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더 싸게, 더 많이 우리를 가져갔죠. 가스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들었어요. 당신들은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격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다는 걸 그들은 단숨에 꿰뚫고 있었고 그걸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기술 협력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은 러시아가 가진 군사 기술 중 가장 민감한 부분만 집요하게 노렸어요. 특히 전투기 엔진, 극초음속 유도체계, 핵심 방산 설계 기술. 그들이 원하는 건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너는 다리였죠. 게다가 역사 문제까지 겹쳐 있었어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아무르강 유역. 중국은 대놓고 그 땅은 본래 우리 것이었다는 주장을 학술지에 내기도 했어요. 협력이 아니라 삼킴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줄까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었죠.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에서 현대건설의 고위 책임자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설계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지금 러시아에 필요한 건 이익이 아니라 생존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 생존을 이미 70년 전 전쟁 폐허 속에서 해본 나라였어요. 중국은 기술을 팔려고 했고 한국은 방식을 공유하려 했어요. 중국은 철강을 내세웠고 한국은 사람과 시스템을 보여줬죠.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주권을 잃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과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정신을 되찾고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든 건 그들이 가진 무기의 종류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가치의 차이였어요. 중국은 역사 왜곡과 팽창주의로 미래를 설계했지만 한국은 기억 복원과 공동체로 내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한 나라가 전쟁을 겪고도 그 기억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입니다. 러시아 외교 전략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주권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빛 속에서 다시 걸을 것인가. 저는 한국에서 그 해답을 봤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길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안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던 제 가슴은 무겁기만 했어요. 여긴 한때 러시아의 미래라 불리던 땅이었죠.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점, 극동 전략의 시작점,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죽은 항구였어요. 무너진 창고와 녹슨 철로를 따라 걷다가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건설 컨소시엄 사무소, 무려 15년 전 한중러 협력 프로젝트로 잠깐 운영됐던 공간이었죠. 지금은 폐쇄된 상태였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니었고 오직 제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죠. 러시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토 한 조각, 그리고 전 세계의 불신, 고립, 무너진 산업과 경제. 그렇다면 지금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출발점은 어디여야 할까요? 확신합니다. 한국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 광양, 포항. 그 도시들을 거치며 제가 본 건 단지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고통을 기억하는 나라였고 죽음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고 기적이 아니라 의지로 만든 국가였습니다. 러시아가 잃은 것들을 한국은 갖고 있었어요. 시민을 믿는 행정, 공동체를 중심으로 짜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 지금 러시아가 한국과 손을 잡는다는 건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수입하는 겁니다. 생존의 전략, 기억의 건축, 사람 중심의 국가구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제국의 유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푸틴은 여전히 고민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균형, 중국의 영향력,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 하지만 저는 그가 결국엔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출구. 그 출구를 열기 위해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문이 아닌, 단지 분석가가 아닌 미래를 연결하는 사람으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베리아 횡단철도 계획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나호카, 자루비노를 지나 부산으로 이어지는 선.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무너졌고 그들은 전쟁에서 배웠다. 우리는 힘으로 세웠지만 그들은 기억으로 지탱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통해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처음이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